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동빈 기자와 얘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인터뷰 주인공은 심평 변호사인데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첫째 네.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그런 말한 사실도 없고 예.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언론 인터뷰나 방송 대담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의 멘토가 아닙니다. 네. 윤 대통령과 나하고는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멘토라고 하시니까 네네네. 그렇고 제가 또 제가 예. 신당 창당설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거였죠? 창당설이 아니라 국힘당이 무기력하게 흘러가니까 네네. 또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 국힘당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네. 신당이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말을 얼핏 내가 전해드렸다고 해서 뿐이지.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한다더니 그런 말씀은 제가 한 적이 없고 드린 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통령의 뜻을 팔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다. 망측하다. 사과해라.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하셨잖아요.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짧게 좀 요약해서 좀 보고 싶지 않을까요? 보고 싶은데요. 어떻든 간에 어느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마는 네네. 김은혜 수석 또는 홍보수석실에서 저한테 과도하게 지금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감정적 대응이다. 예, 저는 왜 저 사람이 김 수석이 저한테 이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우리 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대통령을 팔지 마라, 윤 대통령 멘토라고 자임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언급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이건 저희 인격에 대한 아주 침해죠. 그리고 이 보도를 보면은 공식 직함이 없이 함부로 의견을 내지 마라 그런 말까지 하는데 이것은 김 수석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이요? 제가 만약 공직자라면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4년 전보다 지금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군이 더 취약하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도 내일이 총선이면 국민의힘이 100석, 민주당 계열이 180석 정도 될 거다 이런 발언 내놨거든요. 국민의힘의 위기론 또는 수도권 위기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공감하시나요, 여전히? 글쎄요, 그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전제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당이 아주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 조직은 더욱 힘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수도권에서 좀 좋지 않다고 해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의힘당이 지금 그렇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여러 정치 분석가들이 하는 분석에 의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이 오히려 승리할 것이다 하는 분석도 다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분석들을 더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조금 더 기죽을 필요가 없고 다시 힘을 모아서 힘차게 해나가시를 바랍니다. 또 힘찬 응원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이순신,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의지와 비전을 가졌다고 봤다. 굉장히 좀 호평인데, 반면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얼마 전 이런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총선 으뜸 변수다. 대통령이 나설수록 마이너스가 될 거다.
자, 어찌 보면 상반된 입장이기도 하고 평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손 변호사 말씀하는 중에 제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예, 예. 저는 윤 대통령이 이 제조 산하라는 글을 쓴 그 이순신 장군처럼 또는 농지 개혁을 한 이승만 대통령처럼 또 의료보험 국민 개보험제의 초석을 놓으신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네. 이런 사회 개혁을 하는 의지가 네. 있어야 지금 우리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네. 윤 대통령이 그런 것을 갖고 있기를 바랐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거는 제가 원하는 것을 윤 대통령께 투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좀 그런 또 어떤 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윤 대통령이 이 시대가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점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윤 대통령이 아닌가. 그리고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옹졸한 이 운동권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그걸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금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네. 여하튼 이 운동권 정권을 종식시켰죠. 예. 또 운동권 정권이 남긴 여러 가지 폐단을 지금 수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은 이 역사적 대임을 과업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지 철회나 뭐 이런 거는 아니네요. 아이고 그렇게 네. 제가 여전히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시면서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신 저는 말이죠. 네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윤 대통령 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예요. 오늘도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런 저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몰라 뵙고 네. 이준석 네. 전 당대표가 지금 이 정권 네. 수립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윤 대통령을 비난해 왔죠. 네. 그런 사람을 이겨는 네.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8월 8일 화요일에 진행됐던 심평 변호사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심 변호사는 우리가 보통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날 인터뷰에서는 약간 좀 그 표현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건 한 라디오에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다. 이게 그래서 파장이 되게 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날 인터뷰에서는 신당이라는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그런 말을 얼핏 전해 들었다고 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조금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혹시 뭐 인터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당 창당은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이 김기현 지도부를 꾸리는 과정을 보면은 윤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를 이제 윤 대통령 내지는 친윤 그룹에서 네. 지원을 해줘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상태잖아요. 처음에 김기현 대표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지도부를 두고 또 새롭게 신당을 차리려면은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현 상태로는 그럴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얘기고 게다가 심평 변호사가 언급을 한 게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그랬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돌렸다라고 하면 주체가 여의도연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그런 거 돌린 적이 없다라고 또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근거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네. 지금 여권 내에서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자신을 좀 기용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관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심 변호사가 그런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100석밖에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네네.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주장이 나올 때도 비슷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친윤 그룹이 아니라 네. 중간 지점에서 조금 그 소구할 수 있는 사람, 네. 좀 나를 봐줘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 정치인들의 이제 발언의 이면에는 내가 좀 중요하다, 내가 기용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나 좀 한번 봐달라. 그리고 이제 심평 변호사 인터뷰를 보면은 김은혜 수석의 얘기에 좀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김은혜 수석이 뭐 대통령의 뜻을 팔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인터뷰에서도 좀 드러났던 것 같고,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 홀대하지 마라고 한 게 이것도 혹시 안철수 의원 지역구가 이제 김은혜 수석과 겹치기 때문에 이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진정을 하던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김은혜 수석이 예전에 그 분당 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적이 네. 있고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김은혜 수석이 다시 총선을 나오게 된다면은 분당 갑을 원하지 않겠느냐, 원래 했던 지역구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근데 당내에서는 조금 뭐 아예 배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강경하고 지역구를 거의 매일 갈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당내에서는 김은혜 수석이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서 그렇죠. 패배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초선 의원이자 그 대통령실에 수석을 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지역구에 가가지고 좀 경기도 선거를 이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 경기지사 선거를 했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 이제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에 나가는 게 좋은데 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원이요. 네, 수원에 나가서 이끌어야 된다. 근데 수원이 좀 어려운 지역구로 평가가 되거든요. 보통 민주당이 많이 됐었던 곳이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여론조사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근데 여하튼 이 실제로 김은혜 수석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확정적이진 않은데 어찌됐든 분당 갑에 가가지고 좀 이 안철수 의원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구도는 좀 당 차원에서도 부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지역구를 좀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지금 총선 치르면 100대 180 하면서 민주당이 180을 할 거다. 그런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는 낮게 나오는 경우도 나오죠. 많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엄살인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 여론조사 다르게 민심은 다르게 흘러간다고 보는 건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대로 좀 네. 긍정적으로 보는 예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 반윤석열 로 야당의 의도대로 갔을 때 가능한 건데 즉 심판론이잖아요. 네. 심판론 프레임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갖고 총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조건부로 좋을 것이다 이런 예측인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심판론이 작용했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여러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네. 이 그 심판론 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론 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조건에서 네. 심판론의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전망을 물어보고 네. 또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총선 전망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이 서로 뭐 어디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다 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네. 다 박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논리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네. 일단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리더십이 있을 거다. 네. 그러면 일관된 공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든
아니면 어떤 기조를 잡아가지고 그 일관된 공천을 방식을 쭉 밀어붙일 수가 있어서 공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보는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에 계속 부담이 있을 거고 특히 그걸로 인해서 공천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친명계 쪽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비명계 쪽에서 반발해가지고 이탈해서 당내 분열 양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비명계를 끌어안는 그런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다 여기저기 받아주는 그런 방식의 공천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정말 혁신형은 안 경쟁력 있는 된다라는 거죠. 사람보다는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그렇죠. 할 나눠주기 것이다. 식으로 네. 계파별로 혹은 뭐 요소별로 나눠주는 그런 공천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당에서는 그 리더십 가지고 하는 공천으로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좀 괜찮다고 보는 시각은 어때요? 보는 건 경제가 어려울 거다. 이제 아. 경제가 현재 어렵기도 하고 네. 앞으로도 어려울 거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대외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여당이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큰 그림이 네.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실정들 이런 거 이제 지목을 하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는 얘기들이 또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수도권에서 몇 석을 가져오느냐 이런 그림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뭐 영남권은 이미 다 차지를 그 뭐 부산 빼고는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 그림이고 의석수가 놀려면 수도권에서 가져와야 그쵸. 되는데 그런데 각각의 후보를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현역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이제 누구를 보낸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또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선 이길 것 같더라도 개별 후보들이 또 이길까 하면 또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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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혼전이 예상된다라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100대 180은 네. 압도적으로 패배한다라는 그쵸. 그런 분석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해석은 좀 많지 않은 굉장히 소수의 해석이자 예측이고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냐라고 굳이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당내에서 비주류 내지는 뭐 중도층 뭐 이런 그 소수파들은 네. 그 중도로의 확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강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 역할을 좀 강조하는 그런 네. 그림.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보면은 메시지가 다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들이 아마 이제 좀 중도층 내지는 확장성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총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주목이 물론 좀 아직 많이 남은 얘기지만 워낙 그 정치 혐오가 심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지금까지보단 최저로 받고 후보들이 당선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예측들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유리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양쪽이 쓰는 전략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좀 그러면 이제 해석되고 있어요. 강성으로 다 가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그 여권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당내 비주류는 좀 배제하고 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야권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영장이 청구되느냐 또 구속이 실제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갈지 아직 모르는데 일단 김은경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을 보면은 친명계 중심으로 가겠다.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권리 당원들 위주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네. 그럼 양쪽 모두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 가지고 싸워보겠다 이런 그림이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이랑 좀 비슷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그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부동층들은 무당층들은 참여를 잘 안 하고 관심이 없고 선거 때가 다가오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차라리 줄이는 그런 그림을 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일부의 해석이긴 한데 일부의 전망이긴 한데 사실 그 과반을 넘어가지고 이기면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반으로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어렵다.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적어도 1당만 하면 된다. 근데 1당만 하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정치 지형상 여권에서 나오는 분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하거든요. 인구 구도가 지역별로 네네. 나눠서 봤을 땐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 지지층들만 쫙 불러놓고 싸우자 이렇게 하면은 보수 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는 거고 일당만 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처음 치르는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지면은 이제 바로 레임덕이라는 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상황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싸울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 무관심한 그 중도층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주장대로 심판론이 그래서 주목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0.7% 차이로 이제 졌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강성 지지층 위주로 이제 대결을 했다 네. 치면은 이게 그리고 지금은 중도층이 많다. 이 두 조건에서 보면은 네. 심판론이 불었을 때 중도층이 결국에는 선거 때 가서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야당을 선택할 것이다. 네. 이 주장이 이제 야당에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네. 희망사항이 되고 있기도 한 이유입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인터뷰는 앞서 혁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김남희 대변인 인터뷰 듣고 올게요. 출범 당시에 좀 계획했던 부분, 목표했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달성했다고 보세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네. 출범 당시에 목표했던 그 혁신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과정은 지도부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최종 남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원래 이제 9월 초까지 활동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좀 빨리 끝나게 됐는데 이 결정은 뭐 어떻게 내려진 거예요?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혁신안 마무리가 빨리 되기도 했고요. 근데 원래는 조금 순차적으로 천천히 발표를 할 계획이었는데 1호, 2호, 네, 3호 네, 이런 네. 식으로요. 네.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도 발생하고 또 안팎에서 공격도 있으시다 보니 이미 준비가 됐는데 미룰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활동을 좀 이제 조기 종료하게 된 데에는 뭐 소위 말해 그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밝게 준비된 혁신안들이 많았었는데 한꺼번에 내놓게 되면은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래도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주목을 오랫동안 받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내놓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대의원제를 이렇게 사실상 폐지라고 표현할게요. 사실상 폐지를 제안한 이유, 취지는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네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했다고 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의원 제도가 그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의원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당원들의 의사를 잘 대의하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의원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당연직 대의원이고 그리고 그 당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건 뭐 국회의원이나 네네, 이런 그런 분들이 분들이죠. 하는 예,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지역에서 네. 좀 추천이나 아름아름으로 되는 대의원들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의원이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 네.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대의기구를 잘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안은 대의원의 상당 부분을 네. 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각 지역에서 당원 총회를 통해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대의원들이 지금은 사실 2년에 한 번 네. 전당대회 말고는 그 실제로
하는 역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당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네. 중앙이라든지 당무위에 이런 선출직 대의원들을 50% 이상 참여하게 하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대의원의 구조와 구성과 역할을 실질화하는 내용이 오히려 가깝습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지금 계속 대의원 폐지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당대표 선거. 여기서 원래는 이제 대의원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을 그냥 전당원 투표로 했다. 네. 이것 때문에 그 대의원의 역할을 축소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 지금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뽑는데 네. 당대표를 당원 손으로 못 뽑는다고 하면 지금 당원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대의원 선거가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온라인 투표나 이런 것도 그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표를 당원들 손으로 뽑는 거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또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도입을 했을 뿐이지 결코 대의원제를 네.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다 하신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대의원보다는 새롭게 당에 들어온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친명계가 유리한 거 아니냐. 이 비판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00만 명이 넘어요. 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당원들 중에서 네. 얘기하시는 뭐 일부 극성 지지층, 뭐 최근에 들어온 네. 지지층 이런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원들 200만 명의 당원들의 의사가 모여져서 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것은 이게 당원들의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좀 폄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네. 있지만 또 강성 당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시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를 꺼낼 이유가 전혀 없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굳이 대의원제 폐지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네. 그 제도가 비민주적인 지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네.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그 대의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그런 네. 내용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없는 제도기 때문에 당원도 바꾸고 관련 당규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네. 또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수정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도 네.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결코 빠른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이제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자리를 후진을 위해서 좀 양보해달라, 좀 알아서 나가달라 이런 의미인가요? 네, 저희가 네. 지금 그 소위 이제 3선 이상 의원님들이 네네. 전체 의원님들의 22% 정도 돼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보고 모두 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국민들이 기득권에 내려놓는 모습을 원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적어도 몇 분이라도 아, 나는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나의 역할을 했다. 네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조금 구체적이라면 구체적이에요. 뭐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고 이렇게 했을 네. 때 어느 뭐 특정인을 좀 염두를 해두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 위원님들 네. 생각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그렇게 저 선수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4선 아니냐, 뭐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각자 생각이 있으신 거겠죠. 네, 네. 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짧게 얘기하셨고요. 네, 8월 11일 금요일에 진행됐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대변인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보통 인터뷰하면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이분은 네. 얘기를 잘해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이다 싶은데 김 대변인은 아무래도 혁신위를 대표해서 나왔다 보니까 좀 제가 받은 인상은 좀 조심스럽다. 이게 중립적인 표현을 많이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어쨌든 혁신위 활동 그래도 이제 많은 결정들을 했고 생각보다 성과가 있었다 평을 했고요. 가장 뜨거웠던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 폐지가 아니다. 오히려 대의 기능을 더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혁신위가 어쨌든 이제 당초 한 3개월을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 한 50일 정도 활동하고 끝났는데 혁신위 활동에 대한 총평 두 분께 짧게 부탁드릴게요. 혹시 김동빈 기자부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기만 가중시킨 혁신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든 덧에 이제 갇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애초 혁신위가 지난 5월에 그 쇄신 의총에서 의원들의 요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대표가 이제 혁신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그런 만큼 이제 당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혁신이었는데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고 끝에 가서도 논란으로 네. 끝나버린 그런 혁신이가 되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약간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혁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만 가중시켰다. 네. 박수문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방금 김 기자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논란에서 태어나서 논란으로 마무리된 혁신이. 이게 왜냐하면 논란에서 태어났던 게 네. 그 이래경 그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그러네요. 임명을 네. 하려다가 못해서 대안으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논란 때문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태어나게 됐고요. 네. 그 중간 과정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많았죠. 특히 김은경 위원장의 이제 발언 논란도 네. 많았고, 또 사생활 관련된 그런 논란도 많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기 활동 종료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논란으로 결국 끝이 난 그런 혁신이었고, 사실 이제 혁신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좀 네.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도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좀 당겨졌을까요? 그 노인 폄하 발언이나 이런 위원장 설화 때문에 좀 빨리 당겨졌을까요? 그렇죠. 네, 권위 자체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네. 그 혁신위의 권위 자체가 많이 사라져서 더 그 존속하기가 어려웠고, 사실은 혁신위의 이 과정을 보면은 권위를 잃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네. 처음부터 권위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권위가 더 쌓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네. 오히려 김은경 위원장 발언 논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권위가 더 빠져버렸고,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좀 지도부한테 공을 넘기는 그런 그림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기 활동 종료를 택한 걸로 보이고요. 네, 네.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아마 혁신안을 좀 천천히 발표를 했다라면은 더 많은 역풍이 불고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을 빨리 내놓고 이제 끝내는 그런 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김동빈 기자는. 혁신위에 참여했던 이해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딱 밝혔어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과 가족사 논란이 없었다면 8월 말에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분명하게 좀 밝히고, 당겨진 거긴 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의 발언과 가족사 논란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미 혁신위 내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혁신위 자체가 위기에 휩싸이면서 이제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더 이상 뭐 계속해서 저희도 말해왔지만 사실 이게 혁신이라는 게 지도부나 이런 입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폐지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네. 거였잖아요. 그런 긴장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혁신위가 워낙 이제 논란에 휩싸이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네. 당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계속 존속시켰을 때 피해만 커지니까 빠르게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혁신안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제일 관심을 받는 거는 대의원제 뭐 사실상 폐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예전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그 표의 등가성이 없었잖아요. 대의원이 훨씬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1대1로 좀 맞춰진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대의원제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명과 친명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걸까요? 이게 대의원제 폐지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맞추는 작업이 혁신안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의원들에 대한 전당대회 영향력을 거의
어렵게 만들다시피 해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뭐 대의원제가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전당대회에서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를 뽑을 때 권리당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도록 투표 구조가 이제 투표 반영 비율이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에 따르면 현재 당대표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치면 70%잖아요. 네. 민주당 권리당원이 약 130만 명 정도인데 대의원은 16,000명 수준. 그러니까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 60표 정도랑 맞먹는다. 네. 네. 이래서 고쳐야 한다. 그 표의 등가성을 맞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게다가 대의원 한 사람의 힘이 좀 센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철만 되면 대의원 자리가 일종의 이권처럼 작용해서 네. 돈봉투 논란도 있고 지역에서 누굴 임명하니 약간 이런 논란도 있다 보니까 네.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데 하지만 물어보셨다시피 비명계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게 네. 권리당원 중에 이제 강성당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들이 이제 대부분 권리당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마련한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비판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개딸들의 청원이 실제로 있기도 했고요. 네, 네. 또 대의원제는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 예를 들면 뭐 영남권의 여론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취지도 있고 또 노동계 네. 등 민주당과 연대하는 세력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제도 취지도 있다. 네, 네.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렇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1대1보다는 조금 이제 지금 어쨌든 60대 1도 너무 과하니까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점을 참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긴 얘기도 하더라고요. 했었는데 네. 아예 1대1로 맞춰버려서 거의 사실상 폐지로 갔죠. 예. 박순봉 기자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네, 네. 선출 방식이요. 국민의힘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이번에 네. 전당대회 치르면서. 근데 전에는 이제 뭐 7대 3도 있었고 뭐 5대 5까지 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7대 3 비율로 이제 바꾼 건데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는 대의원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양당의 전당대회 체제에 대해서 보면은 항상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좀 재밌는 지점이 있는 게 네.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원의 비중을 늘릴 때 네. 민주당 봐라, 민주당 당원 비중 높다 이렇게 하면서 늘리기도 하고요. 네, 네. 또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줄일 때는 또 국민의힘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체제 탄생할 때 이럴 때 보면은 네. 그 국민의힘은 그 국민들 비중이 높아서 그쵸. 일반 여론조사 네. 비중이 높아서 저게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 기준에 맞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고 네. 그냥 쓰는 근거로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어떤 거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 크다. 아니면 어떤 데는 당원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 강성 당원들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들만 그 목소리를 반영해주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도 전에 이제 전당대회 때 또 100%로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근데 네. 바꿀 때는 또 이게 뭐 당원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근거거든요. 그쵸. 네. 왜냐하면 2016년 이후에 당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 당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대의원들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많고 소수가 많은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거로 보면 양쪽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또 비판하고 뭐 옹호하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게 좀 뭐 흥미로운 아이러니한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어쨌든 혁신안을 내놨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받아들일지 또 의원들이 얼마나 수용할지잖아요. 어떻게 전망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16일 날 의원총회를 하고 네. 28일에서 29일 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논의가 조금 될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진짜 큰 소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일단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서 실행할 만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안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만약 당 내부 반발이 심하더라도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혁신안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대표가 혁신안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지도 이 혁신안이 네. 그럼 과연 그럼 정말 국민을 위한 거냐? 이게 이런 평가도 아닌 네, 게 네. 문제거든요. 그 핵심이 대의원제 무력화, 권리당원 권한 강화, 뭐 현역 국회의원 평가 강화,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게 아니라는 평가가 주고요. 네. 애초 혁신위가 출발한 게 도덕성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김남국 그쵸. 사안이라든지 돈봉투 논란. 근데 갑자기 대의원제 폐지는 왜 나오는 거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 당내에서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기에 네. 동력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봐요? 그럼 비명계 쪽 인사랑 얘기하니까 네. 16일이 결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네. 정책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네, 있으니까 의원들이 모이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코너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수사 네. 상황 같은 것들이 18일에 또 출석도 하잖아요. 네, 출석도 해야 되고 또 이미 재판도 있고 게다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진술하지 않겠느냐 법정에서 네. 그렇게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비명계 쪽에서 예측을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이제 네. 물러설 곳도 없기 때문에 이제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 혁신위를 통해서 이렇게 네, 좀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골적으로 움직인다면 비명계도 역시 그 맞서서 싸울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 굉장히 큰 분열 내지는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이제 주도권은 아무래도 지도부 즉 친명계 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네. 어느 정도 적용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비명계 쪽의 반발은 꽤 강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리고 이거 인터뷰랑은 좀 관련이 없는데 이번 주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 전 구청장이 이제 복권이 되면 출마를 할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좀 최대 관심사인데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복권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그쵸? 해야 돼요. 네. 본인이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이 출마를 원한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네. 실제 공천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부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무공천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그림 자체가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공석이 돼서 10월 11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다시 후보로 같은 사람을 내보낸다. 왜냐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잖아요. 네.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요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건 다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내보내는 건 좀 부담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쉽지 않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네.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게 왜냐면 특히 1대1 구도로도 그런데 지금 3정당이라고 이제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태섭 전 의원 정당 있잖아요. 네, 네. 거기가 뭉친 이유가 이제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겠다라는 네네.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를 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강서구라는 지역구 자체는 원래 그 민주당에 세가 유리해요. 강하죠. 네. 강서구 가불병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고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된 것도 12년 만에 보수정당 구청장이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역구에서 이제 됐던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금태섭 전 의원 정당은 성향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제 보수 정당이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대2의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분열 형태로 치르게 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네. 후보를 내면은
거의 필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도거든요. 그럼 굳이 공천을 줄 이유는 그렇죠. 없다. 거기서 가뜩이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공천을 줘가지고 패배를 한다. 이런 그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조국 전 민정수석, 그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이 커요. 이게 왜냐하면 그 감찰무막 맞습니다. 이 거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주목받았던 거는 청와대 감찰반에서 내부 비리를 폭로해서 고발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발했던 건 중에 하나가 내부 폭로했던 건 중에 하나가 그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고 한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그 민정수석실에 이제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는요.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하는 조국의 강으로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 정부의 탄생의 근거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는 사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거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정당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오히려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선거보다는요. 그런 면에서는 당장 강서구청장의 출마를 시키는 건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제가 보기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근거들 때문에 안 내는 게 더 높아 보이고 지금 지도부 기류도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아직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정치는 늘 이제 움직이는 2달 생명이라고 정도 남아 있기 하잖아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강서구는 이제 민주당 세가 강하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강서구청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경쟁이 엄청 심하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한 10여 명이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후보군을 4명으로 좁힐 예정이었던 검증위원회 회의를 한 10일 정도 오는 18일 정도로 열흘 정도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내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과열돼 있다. 과열돼 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좀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워낙 당내 경쟁도 심하고 이제 이게 선거라는 거는 상대편을 보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지 말지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내보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요거를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좀 상황을 봐가면서 고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다음 포인트도 있어요. 이제 당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을 행사를 할 텐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자기 사람을 뽑을 것인 전략 공천을 할 것인지 근데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도 내부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명 정도가 뛴다고 하면은 전략 공천하기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 공천 위에서 조금 하면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지역구에서는 반발도 심해요. 근데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그 강서구에 전략 공천을 안 한 적도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 리더십과 다 연관되어 있다. 그냥 조율하는 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유리한 그런 선거잖아요. 그리고 이 강서구는 가불병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명이 다 공천에 개입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제 요 이권을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선 강서구를 주목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인터뷰 주인공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또 나눌게요. 2주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이제 해광 변호사를 해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거는 뭐 부인이 오해한 것 같다라고 했고 어제도 다시 해광은 다시 이제 재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 부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도 그렇고 이게 검찰에 회유됐다, 검찰에 유화적이다라고 했는데 2차례나 지금 해광을 재신임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글쎄 뭐 변호인이 바뀌거나 또는 바뀔 여지가 있을 때 다시 재신임하는 이런 사태들은 뭐 여느 사건에 자주 보이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이 크게 뭐 부자연스럽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인께서는 회유 협박을 검찰에 의한 회유 협박을 주장하고 그 이면에 종전 지금 해광이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이번에 나온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는 정면으로 검찰에 의한 또 김성태 대전신문을 통한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고 정면으로 주장을 했죠. 예. 이런 속에서 해광이 계속 변호인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여부는 역시 이 피고인 이화영 본인이 다음 공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회유와 협박이 있었느냐, 그 전제 하에서 없다면 또 해광을 신임에 유지하고 있다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또 주장이 크게 힘을 얻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검찰에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 접수된 2개의 문건, 부인의 문건은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탄원서에는 종전 진술, 즉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바가 없다, 종전 진술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어제 김영태 변호사의 증거 인부 절차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이 제출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조서에는 방북 비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김영태 변호사 꽤 유명한 변호사인데요. 예. 그분이 회유 협박을 정면으로 주장했고 부인께서 그러한 탄원서를 제기한 이상은 의심의 여지, 회유 협박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구속된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소환하는 문제. 이것은 증거 능력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또 법원에서 증언한 증인을 소환 조사하는 문제. 이 문제도 꽤 있을 거고요. 예. 또 김영태 변호사가 어제 주장했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 공소사실에 없는 공소사실 외의 사실관계에 대한 계속된 증인신문이 과연 적법하냐라는 그건 추가 기소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쟁점들이 지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예, 어쨌든 회유 협박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하고 연관이 되니까 재판을 고의 지연을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려는 거 아니냐. 그게 민주당으로부터 좀 지령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드러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의 지연이 될 수도 없고요. 재판장이 주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연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지연이 마음대로 통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도 않고요. 재판이 지금 파행되고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2주째 못 듣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미션 이런 거 고의 지연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신 거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 1도 관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엄중한 사건에서 민주당이 간 크게 지금 검찰 독재 국가입니다. 간 크게 그거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이제 세계 잼버리 총회에서 확정이 됐고 개최가 그리고 5년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전북도 부안군에서 다 외유성 출장 갔다 왔다.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이 경험이 없는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도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행자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폭염에 따른 소위 이제 그늘막과 같은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식사의 문제, 또 불결한 화장실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5년씩 걸리고 4년씩 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준비하는 데는 5년 안 걸린다? 5년 안 걸리는 문제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혁신하고 관련이 직접 있느냐? 이건 당원들은 이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표의 등가성이 1대1이든 20대1이든 별로 이게 혁신하는 거 이거 바꾼다고 혁신하는 것처럼 보여.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민주주의의 어떤 활성화, 당원 민주주의 이런 등등이 지금 혁신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혁신위원장의 논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이 혁신위는 적어도 돈봉투 사건이 원인이 돼서 출발한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위 안에
지금 10명이 넘는 위원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면 우리 당 지도부 또 의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저는 그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8월 9일 수요일에 진행됐던 박범계 의원 인터뷰입니다. 뭐 이번 주 사실 이 잼버리가 뭐 모든 이슈를 다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거는 뭐 정치뿐 아니라 문화, K-팝 공연 때문에 문화랑도 닿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박 의원 인터뷰 진행했을 때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한다. BTS가 무대에 설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켰었잖아요. 여기에서 박범계 의원은 병영국과 다를 바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태다. BTS를 투입해 잼버리를 살린다는 건 무능의 끝장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그 다음날 성일종 의원이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반박을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제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민주당 정부였을 때 BTS를 유엔도 데려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데를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해서 좀 두 의원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공방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근데 사실 이제 성일종 의원 그 제안을 두고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BTS 팬들도 들고 일었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제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반응은 좀 어땠어요? 다들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유명 연예인 스타의 팬클럽이 반발을 하면은 정치권은 다 좀 고개를 숙인다고 할까요? 네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많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좀 발을 빼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얘기로 가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관심을 모은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이거였는데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게 재판이 이제 파행이 됐잖아요. 어느 재판에서 좀 보기 힘든 장면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좀 주목도가 높은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서 재판 지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이 재판 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전면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스탠스 같은 걸 세우게 되면은 네. 그걸 이제 여당에서 아마 뒤집거나 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장관의 입장이 그 네. 국민의힘 내지는 여권의 입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은 뭐 보스 지키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관련이 있다, 보고를 네.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막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가지고 진술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범계 의원은 당연히 이거 의도적 재판 지연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변호사분이 김형태 변호사가 이제 민주당과 그래도 좀 관계가 깊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사고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근데 민주당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게 지금 이번에 지연을 한다고 해도 네. 결국에는 뭐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구속영장 청구나 조사를 들어올 것이다 이 예상은 다 하고 있어서 네. 이게 뭐 되게 중요하게 뭐 의도적으로 정말 지연을 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근데 이 재판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는 칼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만 그 발언만으로 네. 그러니까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취지의 진술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발언만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를 묶을 수 있을 것인가?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이냐? 거기에 네. 대해서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오히려 점 구속영장 때문에요?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네네. 검찰이 이 발언만 가지고 함부로 이제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논란이 됐었던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영태 변호사. 네네. 이게 민변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기도 하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검사를 향해서 뭐 당신이라는 말을 하거나 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가 이화영 전 부지사랑 전혀 공유가 안 된 거를 내고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런 지금 압박 때문에 이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심 때문에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킨 것 같고 당에서도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논란을 일으켜서 그 점을 부각하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과 관련해 지금 외압 논란이 있잖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를 혐의 적용해서 검찰에 이첩시키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를 이첩을 보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동빈 기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첫 번째로 군이 이게 왜 경찰에 이첩을 하게 돼 있냐면 군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할 수 없도록 경찰에 이첩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막았다. 하루 만에. 네. 이거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외압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누가 무슨 의도로 막았느냐 이 부분도 지금 좀 의혹이 커지고 있고 밝혀져야 네. 될 부분인데 만약 정말 지금 의혹이 나오는 대로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이 이첩을 막았다면 네. 굉장히 큰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방장관이 결재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뒤집혔는데 네. 그러면 장관의 결재를 하루 만에 뒤집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이냐? 그렇죠. 그 장관보다 위에 있는 권력일 텐데 그게 대통령실이랑 연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실까지 이제 엮여 들어가면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드라마 DP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왜냐하면 네.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 좀 사안이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랑 비슷하다고 인식이 되면은요. 네. 아직 진실은 모르지만은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 탄생을 할 때부터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을 할 때부터 엄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을 쭉 강조를 해왔고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여권 인사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많이 이뤄지고 또 뭐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검찰의 용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수사도 많이 이뤄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수사가 만약에 그 일부 뭔가를 덮기 위해서 좀 뭐 외압이 들어가고 또 뭐 결과가 바뀌게 되고 이런 식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계속 해오던 그런 수사 자체의 근본적인 신뢰성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뭐 우리 편은 봐주고 뭐 상대편만 뭐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런 식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는 제일 걱정을 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분 얘기 들었을 땐 좀 사안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고 또 민주당 정책 의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